준호야, 우리 준호야. 그날 김정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예식장 맨 뒷자리에 앉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부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을 가슴속으로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이웃이자 친구였던 박영자의 딸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였지만 정희의 손은 이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입장하는 순간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제단 위에 서 있는 신랑, 왼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매, 웃을 때 생기는 깊은 보조개, 그리고 귀 뒤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화상 흉터. 비 오는 날 놀이공원에서 손을 놓쳤던 그날의 아들, 4살이던 준호와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정희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골목을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전국의 보호시설과 병원에 전화를 걸며 찾아 헤매던 아들이 지금 친구의 사위가 되어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정희는 알았습니다. 운명이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칠 수 있는지를. 하지만 정희의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준호의 5번째 생일날 찍은 단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이 모든 진실을 뒤흔들 열쇠가 될 줄은 그때의 정희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친구의 사위가 되어버린 아들. 이 재회는 과연 한 가족의 삶을 어디까지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20년을 기다린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결혼식 내내 신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축가가 흘러나와도, 하객들이 웃어도, 사진 촬영이 이어져도 정희의 시선은 오직 신랑의 뒷모습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친구 영자가 작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어머니에게 팔짱을 끼워드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어릴 때 그렇게 걸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항상 어머니 팔을 꼭 잡고 정희는 가방 속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지 말자. 아직은 안 된다. 이 결혼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인생이 뒤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의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보았습니다. 신랑의 목덜미 아래쪽 셔츠 깃에 가려져 있던 작은 점 3개, 준호에게도 있던 점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사위 말이야. 어릴 때 사고로 기억을 거의 잃었다더라. 정희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응, 5살쯤에 사고가 있었다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른대. 그 말에 정희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5살, 준호가 사라진 나이도 5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신랑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신랑 되시는 분. 신랑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목소리. 정희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릴 적 준호가 엄마하고 부르던 그 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나요? 신랑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거의 없어요. 제가 5살 때 병원에서 깼대요. 병원,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뒤 준호가 어디선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가능성. 정희의 머릿속에서 20년의 퍼즐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꺼내놓고 수십 번을 봤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희야, 나야 영자. 영자의 목소리는 낮과 달랐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사위 보고 뭔가 이상한 느낌 받았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아. 정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애가 혹시 네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이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20년 동안 미뤄져 있던 진실이라는 것을. 정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수없이 오갔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곁에 선 그 남자, 이제는 영자의 사위가 된 그 사람에게서 정희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많이 피곤해 보여. 영자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사진 한 장. 4살 준호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정희는 사진을 불빛에 비춰 다시 봤습니다. 눈매, 코끝, 웃을 때의 입꼬리. 오늘 본 그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정희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한테 이상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우리 사위 말이야.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 자기 가족 얘기도 거의 없고. 영자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문득 내가 그날 너무 놀란 표정을 해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하루는 불안으로 채워졌습니다. 혹시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확인하겠다고.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정희는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놀이공원, 준호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그날 준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오랫동안 정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고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선명해졌습니다. 놀이공원 입구, 비를 피해 처마 아래 서 있던 중년의 남자 준호에게 솜사탕을 쥐어주며 웃던 얼굴. 아저씨랑 잠깐만 저기 다녀오자.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정희는 전화벨 소리에 뒤를 돌렸고 다시 돌아섰을 땐 아이의 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아이만 찾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 남자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경찰서에서 받아 적은 메모들, 희미해진 글씨 사이에서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격자 박.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지만 그 아래에 작게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시장, 자파상. 정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냄새, 비슷한 소리, 그리고 비슷한 얼굴. 정희는 한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자.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매는 기억 속 그 얼굴과 같았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놀이공원에 계셨던 분? 남자는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찾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자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를 피해 아이를 잠시 맡았고 전화 한 통 사이 사람이 몰리면서 아이를 놓쳤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이 이름이 준호라고 말하더군요.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아이를 찾는다는 연락도. 정희는 그제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되돌려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정희는 그 남자의 말을 집에 와서도 계속 곱씹었습니다. 병원, 5살, 이름을 말하던 아이, 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물렸지만 정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확인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의 20년이 이대로 무너지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때는 정신이 나가 이 남자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확인하러 갔을 때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병원에 보호자도 없이 누워 있을 때 어느 여인이 보호자라고 하면서 나타났더다군요. 병원에서는 엄마라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준호를 퇴원시켰고요. 목격자 박영 씨는 연락이 없어 아이가 부모를 찾아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준호를 퇴원시킨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정희는 며칠 동안 전화기를 켜놓기만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지도 못한 채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그 한 문장이 그 아이의 결혼 생활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희는 차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찾는 대신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자의 딸, 아니, 이제 막 아내가 된 여자. 정희는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사위랑은 아직 말할 용기가 안 나.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희는 그 말이 도움인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카페,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 속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단번에 윤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던 신부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이상한 부탁을 해서 나 엄마 친한 친구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되다니.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영자의 딸을 어릴 적부터 봐와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네 남편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니? 신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족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정희는 그 말에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정희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실은 아이에게 던질 말이 아니라 어른들끼리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윤서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눈치챌까 봐서였습니다. 괜한 질문이었으면 미안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끔 궁금했거든요. 정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움찔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자세히 말씀 안 하시고요. 원래 남편이 친부모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윤서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해 본 적은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속에서 사진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 꺼내면 이 여자의 삶이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혹시 저희 남편 어릴 때를 아세요? 정희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안다고 하면 믿을래? 영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 그 한 문장에 영자 딸 표정이 굳었습니다. 20해 전에 아주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사람 많은 데서 늘 어른 팔을 붙잡고 다녔고 비 오는 날을 무서워했어. 영자 딸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희 남편도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잠을 못 자요. 이유는 자기도 모른대요. 카페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윤서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 영자 딸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희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언제 어떻게 알게 할지는 어른들이 끝까지 책임져야겠죠.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정희는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전화 이후 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우연히 준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분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키우던 그 식물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잎을 손으로 닦아주던 아이. 정희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사진을 꺼냈다가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사진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준호가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영자의 딸을 통해 나를 알게 되었고 내가 먼저 준호를 만나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눈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그 호칭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앞당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말을 아꼈고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밥을 한 번 더 먹었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벽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이 본능처럼 튀어나온 순간 준호는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정희의 가방을 받아들고 천천히 걸음을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정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자주 했고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습니다. 호칭은 없었지만 관계는 이미 앞으로 한 발 나아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오래된 전단지 상자를 정리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혼자 이런 걸 하세요? 그 말은 조금 날카로웠고 조금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건 내가 익숙해. 그때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준호는
곧바로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 말은 설명도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준호는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부르고 가끔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호칭은 정해진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라는 걸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확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그 애가 우리 집에 혼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는데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나와보니 준호는 벽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도 아니고 액자도 아닌 겹겹이 붙여둔 달력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요. 해마다 한 장씩, 날짜마다 빨간 동그라미, 경찰서, 보호소, 병원, 그 글씨를 준호가 하나하나 읽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애는 달력 옆에 놓인 낡은 상자도 열어보았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덧댄 상자, 그 안에는 내가 20년 동안 버리지 못한 전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준호의 얼굴, 아니, 그땐 이름조차 몰랐던 아이의 얼굴이요. 이 아이를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내 글씨였습니다. 그 애는 그 전단지를 한 장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때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도 안 쉰 적은 없다.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왜 안 찾았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었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찾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용서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며칠 뒤 내가 약을 잘못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았더군요. 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상자를 닫았습니다. 찾는 일은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건 영자의 딸이 며느리가 됐다는 거죠.
준호는 여전히 자주 오지 않았고 나는 괜히 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작은 것들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문 앞에 두고 갔고 나는 괜히 반찬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함께 나눠 먹자고 얘기할 정도로 편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그 뒤로도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준호가 급할 때 불쑥 입에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는 날이 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엔 시간 괜찮으세요? 그날은 아무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이는 이제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진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진으로 찾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삶이 언젠가는 대답해 준다는 걸,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어느 곳에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그곳까지 행운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